안녕하십니까. 상명정신과 윤리적 삶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맨 처음에 강의를 소개하고요. 두 번째는 도덕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셋째는 도덕과 행복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 및 과제를 부여하고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원격 수업을 하는데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 온라인 수업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또 과제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조만간 이제 강의실에서 다시 만나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합시다. 맨 처음에 우리가 제일 먼저 갖춰야 할 게 이 교재입니다. 여기 윤리적 자아와 행복한 삶, 상명대학교 윤리학 공통 교재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 책을 구하셔서 예습 복습하시고, 이 책 안에서 또 과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늦지 않게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강의 계획서 한 번쯤 보셨죠? 수업은 강의 계획서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주, 둘째 주는 본격 수업으로 진행하고요. 빨리 이 상태가 끝나면 셋째 주부터는 이제 강의실에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교재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니까 요 책만 잘 공부하시면 한 학기 동안 우리 윤리학에 대한 전체적인 지식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주교재고요. 부교재는 특히 수업 시간에는 쓰지 않는데 과제물, 정규 과제죠. 정규 과제를 위해서 부교재가 필요한데요. 존 롤즈의 사회정의론, 공리주의자, 고전적 공리주의를 한계를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극복하고 현대 사회에서 분배 정의를 문제로 실현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특이하게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학과 고전적 공리주의의 장단점을 취합해서 공정으로서의 정의 개념을 수립한 그런 롤즈의 입장이 잘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조사하고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는 게 정규 과제입니다. 예전에는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봤죠?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을 과제로 조사해 봤는데 둘 다 아주 기념비적 작품이라
어떤 책이 더 낫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저자 즉 롤즈와 샌델은 그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선후배 관계고 거기서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입장은 다르지만 오늘날 이 정의 문제에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수업 시간에 아마 이제 간간히 언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업을 우리가 수강을 할 때 주의사항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교재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그 수업 들으실 때 이제 수강 인원이 약 9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예년의 경우 예전에도 인원이 많지만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도 내도 적극 참여해 주시면 오히려 이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또 한 가지는 이제 출결 문제입니다. 그래서 되게 보면 이제 개인 사정 때문에 결석을 하게 되면 그 사유서를 제출해서 이제 유고 결석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가끔 이제 출석 온라인으로 그 모바일로 출석을 체크하고 이제 수업 듣다 그냥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이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수업에 잘 참여해주면 다른 건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 외에는 수업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애로사항이 없을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이 교재 중심으로 수업을 하는데 이 수정판 윤리적 자아와 행복한 삶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 교재의 목적이 뭔지 그걸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 차에 총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말을 먼저 꼭 읽으시고요. 여기서 이제 이 책이 지향하는 목표점이 윤리란 단순히 타율적이고 어떤 규범을 강요하는 그런 관점이라기보다는 자율적 도덕을 지향한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윤리적 사색과 윤리적 세계관을 수립해서 얻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 회의주의를 벗어나서 혹은 도덕적 허무주의 간단히 말하면 도덕적으로 살아봤자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이제 그 도덕적 회의주의라고 하는데 이런 회의주의가 현대사회에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또 그런 도덕적 삶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게 뭔지 그걸 이제 머릿말에서 잘 밝히고 있습니다. 즉 윤리적 자아를 형성했을 때
우리가 이제 행복을 얻는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장별 간단한 요약이 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머릿말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목차를 보시면 목차에서는 그 1장은 왜 도덕인가, 그래서 도덕적 자아와 행복의 관계를 다룹니다. 2장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이고요. 3장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이론, 덕의 문제. 여러분 오늘날은 이제 덕을 강조하지 않지만 과거에는 인간의 독성을 도덕의 으뜸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샌델 교수는 덕성을 기르는 것이 오히려 현대 이기주의가 만연한 현대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그런 문제의식도 이분이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이게 이제 서양의 고전이죠. 특히 윤리와 관련된 정말 반드시 읽어봐야 할 명저이고, 정말 제가 봐도 이 책은 지금 읽으면 읽을수록 지금 우리의 도덕적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작품입니다. 우리 교재 2장 3장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과 덕론이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구성이 됐어요. 그리고 4장은 이기주의 윤리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윤리학적 이기주의인데요. 현대 사회에는 우리가 모두가 이기적으로 사는 듯이 보입니다. 근데 이 이기적인 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과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유전적 전략. 리처드 도킨스가 이기적 유전자에서 강조했듯이,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이기적 유전자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역시도 하나의 이기적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타적으로 살기만 하면 사회에서 생존이 어렵겠죠. 특히 동물들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미들의 협동 조차도 하나의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서, 즉 이타적 행위도 이기적인 행위 동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이제 도킨스도 주장하는데, 사실 토마스 홉스, 리바이어든의 작가죠. 토마스 홉스 이후 이제 아담 스미스와 같은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그런 윤리서를 제시한 학자라든지 공리주의 및 그 밖에 여러 이론들이, 이기주의도 하나의 윤리학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도덕 이론에 속한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아담 스미스가 말했듯이 결과적으로는 사회 전체에 이익을 주는 건지 아닌지, 그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기적인 삶이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이에 대한 그 치열한 그 논쟁이 있는데요. 이제 가령 전형적인 예로 죄수의 딜레마의 경우에는 이기적인 태도가 오히려 공공의 이익, 즉 공동선을 이제 해친다 이런 입장인데 또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예, 오히려 아담 스미스가 말하듯이 이기적인 삶이 경쟁을 촉발해서 생산성을 증가시켜서 공공의 이익을 증대시킨다는 그런 이제 입장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성충하는 입장들이 어떻게 이기주의 그와 관련해서 그것이 이제 공존하고 있는지를 이 4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윤리학의 역사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칸트만큼 또 큰 영향을 미친 윤리 사상가가 과연 있을까 할 정도로 중요한 사람인데요.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학을 다룹니다. 5장에서요. 그리고 6장에서도 역시 의무론적 윤리학을 다루는데 여기서는 5장에서는 그 윤리학의 이론, 그러니까 이성, 양심, 선의지, 그다음에 준칙, 정언명령, 도덕 법칙 이런 일련의 이제 윤리적 그 준칙의 형성과 그 실천 과정을 이론적으로 규명한다면 6장에서는 하나의 사례를 그 거짓말의 문제를 중심으로 칸트 윤리학의 전형적인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이제 칸트와 대조적인 공리주의,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8장까지 공리주의를 벤담과 미를 중심으로 해서 다루죠. 그 다음 9장은 평등의 문제입니다. 평등의 문제인데 이 평등을 위해서는 정의가 중요하죠. 그래서 정의란 강자의 이익인가 이런 제목을 붙여서 여기 책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의가 과연 무엇이냐 이 문제를 그 플라톤도 이제 국가에서 제기를 합니다. 정의란 과연 무엇이냐. 그래서 트라시마코스라는 소피스트는 정의란 강자의 이익이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리고 글라우콘 역시 정의라는 것은 정의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결코 있는 게 아니다. 정의란 공허한 이름에 불과하고 뭔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제시하는 어떤 구실 같은 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자기 이해관계와 관련해서 쓴다는 겁니다. 외친다는 거죠.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속한 계급이나 집단이나 또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는 어떤 자기 이익을 관철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물론 소크라테스는 이제 반대하겠죠. 정의는 그 자체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어떤 가치로 본다는 거. 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마이클 샌들 교수가 이 책에서 상당히 상세하게 이제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는
정의론을 그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정의의 문제는 9장에서 그 롤즈와 샌델의 입장을 중심으로 탐구하도록 해보고요. 그리고 10장은 이제 공동체를 위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가 이런 제목이 붙었는데요. 자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밀은 이제 위해의 원리라든지 관용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자유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위해의 원리란 뭐냐?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누구나 무슨 일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그 사회적 규제라든지 부당한 간섭을 없으면 없을수록 개인이 갖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그 개성, 나름의 재능 이런 걸 꽃피우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회적 억압도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의 원리뿐만 아니라 이제 관용, 톨러레이션, 관용도 역시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관용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관용이 뭐냐. 이제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면 관용이 뭔지 이제 여러분이 각자 의견을 제시했을 겁니다. 보통 관용은 이제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 그걸 관용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밀은 좀 독특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관용은 그 관용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간섭하지 말고 그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게 모르게 타인의 어떤 독특한 말투나 취미나 정치적 신념, 종교적 신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회 전체가 경직되고 이제 통제된 어떤 파시즘 사회가 되겠죠. 이럴 때 이제 개인의 역량이 위축되고 그러면서 개인이 가진 참 어떤 가능성이 이제 실현되기보다는 이제 소멸되는 쪽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과거에 군부 정권 때는 이제 좀 사람들이 정부의 폭정에 저항하지 못하고 그래서 문화라든지 학문이 그리고 그런 것이 체계적으로 발달하지 못했는데 민주화가 진행될수록 자유가 많이 확보되면서 이제 사회가 발전하는 걸 우리가
우리나라의 근대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 관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은 또 그 사회 발전을 위해서 그 재능을 가진 사람을 적극적으로 억압하지 않고 오히려 그 길러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입장이고, 또 밀은 원래 공리주의자인데, 질적 공리주의자인데, 자신의 이제 공리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직접 하원 의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의 참정권 보장, 노예제도의 폐지, 언론의 자유를 위한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밀은 정말 아주 휴머니스트고, 자신의 그 도덕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평생 몸을 바쳤다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 밀의 자유로 역시 그 도덕 자유가 오히려 도덕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사람을 양성하는데 필요한 계기라고 말하는데요. 이런 점은 칸트의 의무론적 도덕론도 공유하는 면이 있습니다. 칸트 역시 그 도덕을 자율적인 것으로 규정합니다. 이 사람이 자율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려면 자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자유란 뭐냐? 정치적 속박으로부터의 해방, 즉 소극적 자유입니다. 밀 역시 소극적 자유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 소극적 자유가 실현될 때만이 적극적인 자유, 즉 내가 무언가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할 그런 어떤 공간이 열리는 거죠. 운신의 폭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신입생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입시 준비를 위해서 여러분의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이제 유보하고, 오로지 이제 진학 준비만 했는데요. 이런 것,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이 곧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의 적극적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비록 정치적 억압은 아니지만 소극적 자유가 이 상황에서는 이제 억압되는 거죠. 즉 입시가 소극적 자유를 이제 억압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적극적 자유가 들어설 자리를 완전히 차단하는 그런 상황이겠죠. 자, 그래서 이 자유는 인간의 삶의 조건이고요. 사회를 발전시키는 어떤 촉매의 역할을 한다고 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장은요, 그 메타윤리학인데, 요거는 기존의 윤리학이 그 이제 규범윤리학이었거든요. 이걸 좀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요, 윤리학에는 맨 처음에 이제 규범윤리학이 있습니다. 규범윤리학
윤리학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목적론적 윤리학입니다. 목적론적 윤리. 서류를 윤리학이라고도 얘기하고 윤리설이라고도 말합니다. 윤리설이 있고 그 또 하나는 이제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설이 있어요. 의무론적 윤리설이 있는데 그 의무론적 윤리설의 대표자는 칸트입니다. 앞으로 5장, 6장에서 공부하겠지만 요 칸트의 윤리설을 의무론적 윤리설은 결과보다는 동기를 중시하죠. 자, 근데 우리가 그 서양 윤리학설을 보면 이 목적론적 윤리설에 속하는 사조가 다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윤리설이 뭐냐? 그 맨 처음에 이제 쾌락주의가 있습니다. 여기 빼서 첫째는 쾌락주의. 키렛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만든 그 아리스티푸스가 창시자인 그 키레네 학파의 그 쾌락주의라든지 또 하나는 이제 유명한 에피큐로스의 쾌락주의가 있죠. 고대에 에피큐로스의 쾌락주의가 있고 이게 이제 목적론적 윤리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행복주의가 있어요.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행복주의 윤리설을 표방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삶의 궁극 목적은 행복이다. 이런 대전제 하에서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문에서 도덕 이론을 차근차근 벽돌 쌓듯이 전개하죠. 자, 행복주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대에 오면 사실 이 공리주의가 이 쾌락주의인데 사실 쾌락주의도 넓은 의미에서 행복주의예요. 왜냐? 쾌락이 곧 행복이니까. 그런데 하여튼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주의. 세 번째는 공리주의가 있죠. 공리주의. 벤담과 미래 고전적 공리주의를 말합니다. 공리주의가 있고요. 네 번째는 이기주의가 얘기한 이기주의. 이기주의도 자 목적론적 윤리설에 속하는데 이 공통점은요 행위의 동기보다는 결과를 중시해요. 결과 행위의 목적 이걸 중시하는데 결과가 선이면 즉 결과가 좋으면 이제 그 선인 거죠. 결과를 위해서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이와 반해서 의무론적 윤리설은 결과보다 아까 말했듯이 동기를 중시하고요. 그 동기를 중시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동기를 중시하게 되면 좋은 점이 있죠. 오늘날 경쟁 사회에서 낙오된 사람들은 그럼 그 나쁜 사람들인가? 혹은 과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어떤 행위의 동기가 순수하면 결과가 좋건 나쁘건 그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관계를 떠나서 우리가
순수하게 선의지 즉을 갖게 하는 그런 동기, 즉 그 자체로 목적으로서의 선이 아니라 그 자체로 선한 것을 이제 추구할 때 그것이 결과적으로 결과가 나쁘더라도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 행위는. 근데 목적론적 윤리설은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니까 이제 그 칸트의 윤리학과 상충되죠. 근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 칸트의 윤리설이 더 순수하고 더 정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나 역시 이제 칸트의 윤리설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칸트가 말하는 이 동기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사회생활은 사실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과도 추구하면서 동기도 순수한 한 삶을 살 것인가. 결과도 어느 정도는 잘 나와야겠죠. 가령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실망하겠죠. 그렇듯이 그 공부에 대한 열정이 동기라면 그 열정이 학점으로 반영되면 더 좋은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걸 서로 배타적인 걸로 볼 것까지는 없고, 동기와 결과가 조화로운 그런 행위가 과연 가능할까? 이거는 구체적 사례 속에서만 이제 이미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규범윤리학은 목적론적 윤리설과 의무론적 윤리설이 있는데 각각 목적론적 윤리설은 쾌락주의, 행복주의, 공리주의, 이기주의가 있고 그것은 이제 동기보다는 결과, 행위의 결과에 더 가치를 부여한다. 의무론적 윤리설은 칸트로 이제 대표하는 때 어떤 동기가 결과보다 더 가치 있는 그 어떤 행동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요 앞으로 수업 시간에 보다 자세하게 공부를 하겠지만 여기까지는 규범윤리학인데요. 이게 이제 서양의 고전적 윤리의 학설입니다. 이게 그래서 첫 번째는 규범윤리학이고 두 번째는 이제 20세기 와서 탄생한 새로운 윤리학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윤리학인데요. 그게 뭐냐? 메타윤리학입니다. 메타윤리학. 11장에서는 메타윤리학을 다룹니다. 메타윤리학을 다루는데 메타윤리학은 이제 분석윤리학이라고도 해요. 분석윤리학, 분석 철학의 방법론에 입각해서 이제 윤리학을 재정립하려는 시도, 새로운 어떤 그 학문 방법론에 입각한 윤리학의 이제 해체와 재구성을 지향하는 그런 윤리학입니다. 그래서 분석윤리학인데 기존의 윤리학은 이제 같이 어떤 선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이런 윤리학의 핵심 용어들을 좀 자의적으로 사용했고요. 그것을
무엇보다도 그 어떤 윤리적 사실과 당위를 윤리적 사실에서 당위를로 비약하는 그런 방식의 어떤 추리를 해왔는데 그게 이제 자연주의적으로라고 합니다. 자연주의적으로. 그래서 사실에서 사실이 나와야죠. 가령 번개가 친다. 따라서 천둥이 소리가 들린다. 이런 식의. 자, 구름이 낀다. 비가 온다. 그러면 이제 사실과 사실의 관계죠.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인과관계가 있는데 가령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셨다. 따라서 아버지를 빨리 찾아야 한다. 이거는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에서 아버지를 그러니까 치매에 걸려서 이제 잃어버린 거죠.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서 나가셨어요. 집을. 근데 집을 못 찾으셔. 그러면 그러한 사실이 아버지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당위가 생기는 건 아니래요. 무어에 따르면, 자, 무어의 자연주의적으로에 따르면, 그러니까 단지 그거는 마땅히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아야 하지만 그것은 어떤 당위의 문제지 사실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가령 자, 뭐 여러 가지 예들이 있는데요. 그런 예들을 구체적인 것은 이제 교재에 잘 진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생략하고, 그래서 이 메타윤리학은 어떤 윤리학을 과학화시킨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학은 사실과 사실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오히려 사실에서 당위로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학문이라는 걸 이제 오히려 강조하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메타윤리학은 우리가 사용하는 윤리적 용어들을 정확히 규정하고 엄밀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걸 각성시키는 그런 계기가 된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윤리는 과학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인과관계가 사실에서 당위로 나아가는 인과관계가 사실 부족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우리가 이제 가치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역시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가치를 도출하는 것도 이제 윤리학이 해야 할 어떤 고유한 학문적 성격이 아니냐. 따라서 규범윤리학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즉 윤리학은 과학은 아니지만 과학과는 다른 종류의 학문이라는 걸 명확하게 이제 해주는 좋은 역할을 한 게 바로 메타윤리학입니다.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그리고 12장에서는 이제 좀 색다른 시각의 윤리설인데요. 이 두 가지가 기존의 윤리학, 이게 이제 서양의 윤리학이죠.
현대까지 윤리학이 이제 이렇게 돼 있다면 이 반윤리학이라고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적인 어떤 의미에서 윤리학인데요. 이게 12장에서 마지막으로 다루는 겁니다. 제목이 정신분석학적 윤리학인데 니체와 프로이트. 니체와 프로이트의 도덕 비판인데요. 니체와 프로이트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윤리학자가 아닙니다. 윤리학자가 아니고 오히려 이제 그 도덕의 기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무의식의 관점에서 그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즉, 그 니체와 프로이트의 윤리설이 정신분석학적 윤리설이라고 이름 붙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니체와 프로이트의 윤리설은 무의식, 무의식의 관점에서 윤리의 문제 혹은 도덕의 문제를 다루는데요. 기존의 윤리학은 윤리적 판단, 윤리의식 혹은 도덕의식 이런 점에 그걸 강조한 점에서 이제 의식의 차원에서 윤리학을 의식의 차원에서 윤리학을 이제 다룬다면 현대에 오면 정신분석학적 윤리설은 무의식의 문제를 중심으로 윤리설을 다룹니다. 그래서 인간의 무의식은 어떻게 보면 이성적이지 않죠. 의식적 차원에서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긴 한데, 그렇다면 이 의식의 차원에서 보면 인간은 어떤 사회 규범을 내면하면서 질서정연한 사유를 하면서 도덕적 삶을 살아가는 존재지만 무의식은 언제나 반도덕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의식은 욕망이니까. 자, 의식은 이성이 지배하는 영역이죠. 근데 무의식은 욕망이 지배하는 영역이니까 끊임없이 무의식은 어떤 의식이 가리키는 방향의 반대 방향을 추구해요. 자, 공부해라 그러면 그럴수록 더 공부하기 싫어지고 공부하지 마라 그러면 공부에 관심을 갖게 된다든지, 이렇게 사람은 이제 어떤 규범이 개인을 억누르면 반발하는 성향이 있는데 바로 무의식이죠. 그게 의식이 가리키는 역방향의 어떤 그 작용이 일어나는 게 무의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욕망은 항상 이성과 대립관계를 형성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덕의 영역이었는데 기존의 도덕의 영역이라면, 자, 욕망은 반도덕의 영역이죠. 반도덕. 욕망이 같잖아요. 자, 그 반도덕의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칸트 역시 이 욕망을 경향성이라고 불렀는데, 경향성은 언제나 이성과 충돌해요. 이율배반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개인의 그 경향성을 추구하면서도 이성의 명령과 또 복종해야 되는, 그래서 양자 간에 늘 긴장과 대립 관계를 갖고 있다. 이게 이제 이런 식의 설명, 즉 이게 어떻게 무의식에도 이성이 있는데 슈퍼에고죠. 슈퍼에고와 이드의 이제 그 양다리 사이에서 갈등하는 에고, 즉 자를 프로이트가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프로이트의 도덕 그에 관한 어떤 이론을 수립하는데 니체가 상당히 이제 영향을 미친 것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기존 도덕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12장에서 다루는데요. 프로이트와 니체는 도덕을 부정한 게 아닙니다. 어떤 도덕을 부정했다기보다는 기존의 도덕 이론이 간과했던 무의식의 측면을 좀 통해서 그런 걸 드러내 보임으로써 이제 끊임없이 도덕과 반도덕적 성향 간의 그 어떤 갈등을 일으키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대인들에게 우리가 이제 자기 성찰의 기회를 부여했다고 보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성적인 존재라는 것도 인정하게 해야 되고 또 비이성적 존재라는 것도 우리 자아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성향인데 이 두 가지가 공존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책 내용 전체적인 책 내용이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도덕은 자율성에서 출발하고 자율성의 도덕이라는 걸 이제 이 책에서 강조하고요. 도덕은 스스로 이제 같이 건강한 어떤 도덕적 세계관을 수립하는 데서 어떤 윤리학을 공부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초과됐는데요. 간단히 과제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간단히 수업에 참여했다는 것을 인증하기 위해서 과제를 이 캠퍼스에 올릴 테니까 거기 간단히 그 과제란에 답해주면 되겠습니다. 교재가 구입되는 대로 1장과 2장을 여러분이 읽어야 되는데요. 1장에서 특히 1장에서 과제는 22쪽과 23쪽 P 22, 23쪽 22에서 23쪽 여기 도덕적 자아의 형성이죠. 도덕적 자아 형성. 도덕적 자아의 형성 부분. 요 부분을 정리하고 간단히 내용 정리 혹은 요약하고 내 생각 쓰기 내 생각을 써보기 바랍니다. 이게 과제인데요. 우리 이 캠퍼스의 과제란에 간단히 출제를 할 테니까 그 내용을 이거를 A4 용지 한쪽 이내로 작성해서 파일을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피드백도 할 겁니다. 그래서 하시고요. 교재 다음 주는 교재 1장을 이제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부터는 코로나 사태가 해결돼서 강의실에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